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나요? 저는 남들이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는 결혼을 두 번이나 하면서 세상에 남들이 혀를 내두를 만한 산전수전은 다 겪어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되어서 이런 인생도 있구나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거 쌓아놓고 사는 걸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제 인생. 너 고생 많았다 하고 절 괴롭혔던 사람들한테 같이 욕도 시원하게 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제 박복하고 기구한 사연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아무래도 실패했던 첫 결혼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저는 용돈벌이라도 할 생각으로 동네에 있는 작은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 사회생활 경험이라고는 대학교 다니면서 해봤던 학원 아르바이트가 전부였고 뭐 서빙 일이라던가 그런 거라곤 경험이 전무후무했기 때문에 초반에 그릇도 엄청 많이 깨먹고 실수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가씨 몇 살이야? 호프집 알바면 손님이 술을 주문했을 때 옆에 앉아서 술도 한 잔씩 따라주고 주는 술도 한 잔씩 받아먹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시급 얼마나 받아? 아저씨가 오늘 기분도 좋은데 옆에서 술 좀 따라주면 너 오늘 일당보다 팁을 더 줄게. 손님,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 그런 술집 아니에요. 야, 내가 뭐라고 했는데 정색을 하면서 달려들어. 그런 술집이 뭔데? 이게 아주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있네. 야, 너네 사장 나오라 그래. 아무래도 호프집이다 보니 술이 취해서 진상짓을 하는 손님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사장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손님들을 마주칠 때마다 저는 제가 일을 못해서 괜히 사장님까지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어요. 저랑 8살 차이가 났던 사장님은 그럴 때마다 부엌에서 잽싸게 뛰어나와서 저 대신 취객들을 정리해 주시곤 하셨죠. 아유, 형님 또 그러시네. 제가 서비스로 안주 하나 더 드릴 테니까 우리 알바생이 뭘 한다고 붙들고 그래요. 알바생 시급은 제가 넉넉하게 주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술은 제가 따라 드릴 테니까 한 잔 받으시고. 어린 나이에 저한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서서 해결해주는 사장님의 모습이 참 멋있고 듬직해 보였어요.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이런 걸 조심해야 한다, 이런 걸 잘해야 된다 말씀해 주신 것도 어른스럽고요. 지금 생각하면 8살이나 차이가 나고 당연히 저보다야 이런저런 경험도 많으니 어른스러워야 하는 것도 당연한 건데 초년생인 제가 뭣도 몰랐던 거였죠. 오늘 고생했는데 가게에서 우리 알바생들 다 같이 모여서 작게 회식이나 한번 할까? 그날 저녁 사장님이 해주신 안주들을 깔아놓고 조촐한 회식 자리가 벌어졌고 시간은 막차 시간을 넘어 새벽 1시, 2시. 어느새 술 좀 마신다는 알바생들도 골아 떨어지거나 집에 가버렸고 열심히 잔을 뺐던 저와 사장님 둘만 남게 되었어요. 난 네가 알바생이 아니라 여자로서 참 좋은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해? 너도 나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알바생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나도 네 그런 행동 눈 감아 줄 테니까 한번 만나볼래? 맹세코 사장님한테 호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장님께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거나 마음을 표현하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런 말을 들으니까 당황스러웠고 혹시라도 아르바이트를 관두라는 얘기인가 싶어 덜컥 겁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거 맞다고 그렇게 흐지부지 연인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전 남편의 특기 중 하나가 본인은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는 척 모든 게 제 탓인 것 마냥 가스라이팅 하는 거였는데 지금에서야 과거 일들을 곱씹어 보니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렇게 제가 본인을 꼬신 것 마냥 그래서 제가 사귀자는 얘기를 거절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말했던 거더라고요. 전 남편의 나이가 나이였던지라 사귄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전 남편 집에서도 나이가 더 차기 전에 빨리 장가를 보내야겠다.
집에서 얼른 치워버려야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라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어디 팔려가는 신부처럼 이렇게 해야 돼 하면 네, 그럴게요 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땠냐고요? 초반에는 저희도 여느 신혼부부와 다를 바 없이 행복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처음 제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느꼈던 건 전 남편의 쓸데없는 의심과 집착 때문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그때 전 남편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며 가게를 무리해서 확장시키기도 했었고요. 갑자기 커진 가게 규모 탓에 일손이 모자라서 알바생들을 두어 명 더 뽑기도 했었어요. 물론 알바생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전적으로 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일이라곤 전혀 모르는 알바생들에게 친절하게 교육시켜주는 것도 전 남편의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봐요. 알바생을 뽑아놨으면 교육만 시켜. 왜 그렇게 쓸데없이 같이 붙어 있는 거야? 손님들이 요즘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이 집 사모는 능력도 좋다고 젊은 남자 알바생들은 사모가 다 후리고 다니겠다는 그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 네가 평소에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손님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냔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알바생들 교육시키는데 당연히 친절하게 해야지. 뭐 사모라고 유세 떤다는 얘기 나올까봐 친절하게 교육시킨 것밖에 없어. 그리고 누구 한 명만 특별하게 예뻐한 적도 당연히 없었고. 얘들 하나하나 다 신경 썼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단순히 전 남편의 오해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은 어느새 시어머니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가게로 누군가 문을 부실 것처럼 쾅 소리나게 열고 들어와서 보니 시어머니더라고요. 순간 또 무슨 일이 생기겠다 싶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잠시 다른 곳에 가 있으라고 하고 어머님을 주방 안쪽으로 모셨죠. 어머님을 진정시키고 해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은 다짜고짜 제 머리채부터 붙잡으셨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들었다. 여기가 호프집이지 무슨 노래방이야? 네가 뭐 술집 여자야? 어디 천박하게 일하는 젊은 애랑 붙어먹는다는 얘기가 나와 지금?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무슨 말씀을 들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 정말 그런 의심살 만한 행동은 한 적도 없어요. 믿어주세요. 정말 황당했죠. 오히려 가족끼리 장사하면서 유세 떤다는 소리 나올까봐 알바생들한테 똑같이 더 친절하게 잘해줬음 잘해줬지.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행동이나 말은 절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말은 믿지도 않고 다짜고짜 가게로 쳐들어와서 머리채를 잡는 시모의 모습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무슨 정말 바람이라도 핀 것 마냥요.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이게요. 이 일은 결국 제 전남편이 크게 사고를 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생맥주 주문이 5잔이나 들어와서 제가 아슬아슬하게 잔을 들고 서빙을 하려는 찰나 저와 불륜관계가 아니냐고 의심받는 알바생이 뛰어와서 제 잔 하나를 받아줬어요. 이 알바생 정말 일 잘하고 싹싹한 친구라서 평소에도 일이 있으면 찾아서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날도 보고 무의식적으로 뛰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전 남편이 그 모습을 보더니 다짜고짜 그 알바생에게 주먹을 날리는 게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가게가 아수라장이 되고 손님들도 다 같이 뜯어말리고 겨우 떼놓았는데 그 짧은 사이에 얼마나 맞았는지 알바생 얼굴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문제인 거 알아요.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줄래요? 합의금이 필요하면 내가 얼마든지 마련해서 줄게요. 잘못한 거 잘 알고 있고 우리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요즘 남편 정신이 좀 불안전해서 홧김에 그런 거니까 젊은 친구가 진짜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는 셈 치고 봐주면 안 되겠어요? 저 그 추운 겨울날 알바생 집 앞까지 찾아가서 문도 안 열어주는데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몇 시간을 앉아서 덜덜 떨었는지 몰라요. 알바생은 이까지 나가서 임플란트까지 해야 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제 전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며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래도 몇 날 며칠이고 제가 찾아가서 빌어댄 통에 큰 합의금은 물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고소까진 안 가고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여기저기 크고 작은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는 전 남편 탓에 늘 수습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저런 성격들을 대체 어떻게 감추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맹세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바람을 핀다거나 상대방을 불안하게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전 남편에게 제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보고해야 했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돌아온 것도 누구랑 카페를 갔는지, 혼자 갔다고 하면 왜 갑자기 혼자 카페를 갔는지, 알바생은 남자가 아닌지 그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집착하고 의심했습니다. 정말이지 결혼 생활 내내 누군가가 목을 조르고 있는 느낌 같았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 학력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학력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런 거고, 나는 돈 욕심 없다, 나는 그런 자리 관심 없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명예 욕심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사사건건 트집 잡고 의심했던 이유가 본인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전 남편이 저한테 하도 의심을 해대니 저는 당연히 반대로 의심할 생각이라곤 한 번도 하지 않았었죠. 나 이번 주 주말에 등산 약속 있는 거 알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가기로 했잖아. 내일 모레 갈 건데 약속이 있는 걸 이제 와서 이야기하면 어떡해? 등산 약속 다음으로 미룰 수 없어? 우리 엄마도 당신 온다고 며칠 전부터 장도 봐놨을 거고 엄청 준비했을 건데. 야, 내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일정이 언제 어떻게 될 줄 알고 너희 엄마한테 그걸 쪼르르 갖다 얘기해서. 아휴, 그리고 내가 뭐 언제 너희 엄마한테 음식 준비하라고 했어? 먹을 사람 없을까 봐 그렇게 걱정되면 너라도 다녀오던가. 아니다. 또 너 혼자 보냈다가 친정 간다고 해놓고 다른 데로 살지 내가 어떻게 알고. 그냥 네가 니네 친정에다 전화해서 이번 주에 못 간다고 전하고 너는 나 약속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얌전히 집구석에 있어. 배달 음식 시켜 먹지 말고. 엄마 기다리실 텐데 나라도 다녀와야지. 당신 등산 모임 갔다가 언제 돌아오는데? 멀리 가 있는 거 아니면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라도 와.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또 뭐가 수틀렸는지 손을 들고 저를 때리려고 위협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한테 손찌검을 한 적은 없었는데 워낙 화가 많고 주체를 못하는 성격에 매번 싸움으로 언성이 높아지면 툭하면 손부터 올라가는 게 저한테는 무척이지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 그거 진짜 계속 떽떽거리면서 시끄럽게 구네. 당연히 등산을 가면 거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 술도 한 잔 마실 거고 근처에서 자고 오겠지. 넌 뭐 머리가 안 굴러가냐?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했어. 나 집 비울 때 어디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다녀와서도 제대로 검사할 테니까 집에 누구 들일 생각하기만 해. 하여튼 넌 걸리면 가만 안 둔다. 저번에 알바생 걔도 내가 물증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 줄 알아. 하여튼 조심해. 전 남편은 정말 가정에 충실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무슨 모임은 그렇게 많은지 등산 모임부터 시작해서 낚시 모임, 와인 모임, 나중에는 하다못해 무슨 봉사 모임까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하도 난리를 치는 통에 저는 그 흔한 동네 친구들 모임에도 마음 편히 제대로 나가봤던 적이 없습니다. 정 그렇게 의심이 되고 걱정되면 부부 동반 모임으로 나가자고 해도 괜히 나가서 다른 남편들이랑 이러쿵 저러쿵 비교할 게 아니냐면서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무슨 대단한 사업가라도 되었냐고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동네 호프집 사장이었어요.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데 거의 미쳐 있었죠. 저는 술에 찌들어 들어온 남편한테 해장국을 끓여주고 양말을 갈아 신겨주고 다음날 또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도록 새 옷을 준비해주는 가정부,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모임에 가고 나면 집에 혼자 있으니까 좀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겠냐 싶으시겠죠. 저도 차라리 그런 생활이 오래되니까 남편이 모임을 가는 게 집에서 사소한 걸로 꼬투리 잡아서 사람 괴롭히는 것보다 낫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알기라도 한다는 듯이 전 남편이 모임으로 집을 떠나면 귀신같이 시어머니가
바톤 터치를 해서 사람 피를 말렸습니다. 예, 너 지금 집이지? 네, 어머니. 저 지금 집인데 무슨 일이세요? 내가 네 시험이다, 응? 무슨 동네 친구인 줄 알아? 뭐 일이 있어야만 전화하고 집에 가고 하는 줄 알아? 여튼 나 지금 너네 집 가는 길이니까 집에 뭐 먹을 거는 있니? 없으면 후딱이 앞에 정육점이라도 가서 국거리라도 사가지고 국이라도 하나 끓여서 내놔라. 며느리 집 가서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소리 듣기 싫으니. 그렇게 불쑥 찾아온 시어머니는 제가 차려준 밥을 드시고 거실에 TV를 켜고 누워서 그때부터 과일을 깎아서 내와라. 집에 똑같은 간식거리는 없냐? 너는 청소를 하고 사는 게 맞냐? 집구석에 먼지가 이게 뭐냐? 한바탕 장소리를 쏟아내시기 시작하십니다. 예, 너 무슨 니네 친정에서 금목걸이 해줬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들은 것 같은데? 네. 저희 엄마께서 회사에서 뭐 상여금 받으신 게 있다고 갖고 싶은 게 있냐고 하셔서 금목걸이는 딱히 잘 안 하고 다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값은 놔두면 오른다잖아요. 새 돈짜리 하나 있어요. 사돈은 뭐 죽을 때까지 일만 하신다니? 그게 다 너네 아빠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너 봐라. 시집 잘 알아가지고 넌 죽을 때까지 사모님 소리만 듣다 죽을 거 아니야. 내가 너였으면 나를 맨날 업고 다녔을 판이야. 아, 그것 좀 내와봐라. 어디 얼마나 잘났는지 구경 좀 하게. 제가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예쁘게 살지만은 않았던 거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어머니 입에서 제가 본인 아들이랑 결혼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부하가 치미는지 말로는 다 못해요. 그래도 같은 여자니까 이런 거 내놓고 수다 떨기라도 하는 거지 하면서 엄마가 해준 목걸이를 가지고 나왔어요. 넌 목걸이만 들고 나오라고 했다고 덜렁 또 목걸이만 들고 나오니? 아이 뭐 너도 이것저것 많을 거 아니야. 결혼할 때 폐물도 있을 거고 액세서리가 뭐가 있나 좀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됐다. 옷방 일로 줘봐라. 내가 들어가서 직접 보마. 그러고선 제 옷장에 쏙 들어가서 문을 쾅 닫으시고 한참을 안 나오세요. 평소에 어머님도 워낙 이런저런 사고를 많이 치시는 분이라서 솔직히 이렇게 갑자기 불쑥 찾아오셔서 이거 보여줘라 저거 내놔라 하시는 게 썩 편안하지만은 않았죠. 그런데 몇 분 지나고 나니까 옷방에서 나온 어머님 옷이 싹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도 큰마음 먹고 사서 아직 택도 떼지 않은 옷을 사이즈도 안 맞으신 것 같은데 몸에다가 억지로 우겨 넣으시고 제 가방에 구두에 어떻게 찾으셨는지 액세서리까지 주렁주렁하고 나오시는데 솔직히 좀 징그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무슨... 아니, 내가 오늘 저녁에 저녁 모임이 있는데 우리 집엔 동 입을 게 없어서 왔다. 이쯤 되면 나 같으면 어머님, 제가 나가서 옷이라도 한 벌 사드릴게요. 하고 팔짱 끼고 백화점이라도 갔겠어. 다른 며느리들은 그렇게 자기 시어머니 데리고 나가서 옷이며 가방이며 신발이며 못 사다 바쳐서 안달이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눈 봐라. 내가 네 옷 입으면 뭐 닳기라도 안 되니? 제가 평소에 어머님 용돈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쇼핑도 같이 꽤나 자주 나가는 편이었거든요. 물론 쇼핑 나갈 때마다 내 아들 돈 그렇게 함부로 펑펑 써도 되는 거냐며 타박은 있지 않으셨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 옷을 미리 허락도 안 받고 맘대로 입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옷을 말이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도 그걸 젊었을 때 산 옷이라서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아서요. 모임 가시는 거면 제가 조금 더 넉넉한 사이즈 옷을 찾아 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너 그렇게 뚱뚱하고 둔한 몸이랑 지금 내 몸이랑 비교하는 거니? 내가 보기엔 이래도 몸이 날렵하다. 너보다 말랐으면 훨씬 말랐지. 내가 보기엔 하나도 작아 보이지도 않는구만. 지 옷 못 입게 하려고 이게 별수를 다 쓰네. 아, 이리 와서 집 하나 올려줘라. 저희 어머님 그렇게 마르신 편 아니에요. 오히려 몸집 있으신 편이에요.
전 넉넉하게 입으면 55, 평소에는 44 사이즈 정도 입고요. 그런데 거의 66 가까이 다 되는 어머님이 제 옷을 입었으니 뭐가 제대로 맞긴 하겠냐고요. 지퍼를 올려달라고 부르시는데 지퍼가 올라갈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흉곽부터 꽉 껴서 실밥이 터질까 말까 하는데 저도 하도 성화를 부리시길래 지퍼를 올려드리려고 했지만 뭐 택도 없죠. 결국에 지퍼를 올리려고 붙잡고 애를 쓰다가 사놓고 아까워서 한 번도 입지 못하고 고이 모셔둔 옷이 터졌어요. 무슨 옷이 이렇게 부실하게 생겨먹었어? 네가 그렇고 그런 싸구려 옷들만 사니까 그런 거야. 사람이 품격 있게 좋은 옷들을 입고 다녀야 우리 아들 얼굴에 먹칠도 안 하는 건데. 어휴. 그렇게 한바탕 옷방에서 씨름을 하고 기어이 발 사이즈도 안 맞는데 구두에 터질 것 같이 발을 우겨 신고 나서야 만족스러운 얼굴로 모임에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가신 후 옷장을 정리하다 보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금목걸이며 제 폐물 몇 가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전 항상 물건을 제자리에 놔둬서 그게 어디로 없어졌을 리가 없는데 아무리 의심하기 싫다지만 오늘 옷방에 들어간 거라고는 저랑 어머님밖에 없어서 당연히 어머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저 혹시 낮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 옷이랑 가방 말고 혹시 목걸이랑 반지도 챙겨서 가셨을까요? 정리하다 보니까 안 보이길래요. 아, 야, 그래. 내가 모임 간다고 너한테 말을 안 했니? 어머님 모임 나가시는데 기죽지 말라고. 뭐 백화점에라도 데려가서 모피라도 한 벌 해다 줬겠어? 뭐 고작 금 몇 조가리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유세야 유세는. 니네 엄마가 사줬다 이거야? 내가 더러워서 갖다 준다 갖다 줘. 그래서 그거 다 갖다 주셨냐고요? 아니요. 옷이며 가방이며 신발이며 제대로 돌려주신 거 하나도 없어요. 며칠 지나서 어머님 혹시 저 그 가방 들고 나갈 때가 있어가지고 받으러 가도 되겠냐고 연락을 하니 대뜸 잃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잃어버리시긴 무슨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제가 까먹은 줄 아셨는지 본인 가방처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쳐다보니까 이거 본인이 사신 거라고 그렇게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그 거짓말하는 버릇을 그대로 빼닮았는지 전 남편도 저한테 틈만 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한테 남자라도 있는 거 아니냐, 본인 모임 나가면 남자를 불러가지고 노는 게 아니냐 하도 난리를 치길래 그래, 저렇게 성격이 좀 불같고 나쁘긴 하더라도 아직까지 내가 다른 남자한테 눈 돌릴까봐 그렇게 의심하고 질투하고 걱정하는 게 그래도 날 아직 많이 아끼고 사랑하긴 하나 보다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한 제가 등신이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전 남편은 자기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 불륜을 하고 돌아다녀서 저도 그러지 않을까 의심하는 거였어요. 제가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처음 의심하게 된 건 저희 가게에 온 손님 대화를 우연히 듣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맞지? 맞지, 여기 사장님? 내가 뭐라 그랬어. 분명히 얼굴 맞다고 했잖아. 근데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저분이 뭐 사모님이라고 안 했어? 뭐야, 그럼 불륜이야? 와, 더러워 죽겠네. 마누라도 엄청 어려 보이는구만. 그러고 살고 싶을까? 야,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그렇게 껄떡거리고 다닌다잖아. 저 마누라란 사람은 불쌍해서 어떡하냐. 20대 여자 손님 둘이서 자꾸 카운터 너머로 전 남편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속닥거리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서빙하는 척을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 들어본 대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다른 여자랑 같이 다정하게 붙어있는 걸 봤다. 저 사장 얼굴이 확실하다는 이야기. 솔직히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청척병력 같았죠. 전 남편이 워낙 이것저것 사고를 많이 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인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남자랑 말이라도 섞으면 난리를 치는 사람인데 설마 여자 문제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저번 주말에 어디 다녀왔다고 했지? 당신 치매야? 내가 장례식장 다녀왔다고 했잖아. 갑자기 저번 주말 이야기는 왜 물어? 시끄럽고 물이나 떠와.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전 남편을 한 번만 믿어보자는 생각으로 지난주 동선을 확인하고 전 남편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차키를 몰래 챙겨 나와서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뭘 숨기고 싶은 건지는 몰라도 블랙박스에는 아무런 내용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비게이션 내용을 확인해보니 그대로 다 남아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친구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다녀온다던 전 남편. 내비게이션 내역을 확인하니 강원도 춘천에 웬 펜션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아, 내 남편이 지금 바람을 피구나. 집으로 올라와서 누워있는 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내 청춘을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낭비했다는 생각에 가만히 서 있는데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이제라도 마음을 독하게 먹고 절대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이 집에서 나오고 이 사람들과 갈라서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전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제가 핸드폰을 확인할 거라곤 생각도 안 했는지 잠금도 안 되어 있고 문자 내용이 그대로 다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그저 이름 석자로 저장되어 있을 뿐인데 우리 자기라는 애칭으로 저장되어 있는 한 번호. 전 남편의 상간녀였습니다. 문자를 보니 더욱 가관이더군요. 둘이서 다정하게 사랑을 속삭이고 또 너무 지겹다. 어린 거 빼면 볼 것도 없다. 와 같이 웃으면서 제 험담을 한 내용들.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다니요.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 침착하게 상간녀의 전화번호를 따로 저장해두고 문자 내용을 밤새 제 핸드폰으로 옮겼습니다. 이왕 이혼을 할 거라면 저도 확실한 증거를 잡고 이 상간녀 역시 제 마음을 찢어놓은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해줄 거라고 결심했으니까요. 그렇게 증거를 잡겠다는 목적 하나로 마주하기도 싫은 역겨운 얼굴을 몇 주도 보고 산 사이 남편은 저녁 장사를 하는 일손이 부족하다며 새로운 알바생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친한 모임에서 소개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또래도 비슷한데 친하게 지내라며 소개를 시켜줘서 저도 곧잘 언니 하며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늦은 저녁에 일을 끝나고 전 남편과 셋이 맥주를 마시기도 하고 전 남편만 보면 속이 끓어올랐지만 그래도 동네에 친한 친구가 하나 생긴 것 같은 느낌에 즐겁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이 주류 도매와 관련해서 미팅을 하고 와야 된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도 한산해서 저희 둘은 카운터 쪽에 앉아서 평소와 다름없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바생 앞치마 앞에서 벨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일할 땐 항상 핸드폰을 진동을 하고 있었던 터라서 의아했는데 알바생이 화들짝 놀라면서 앞치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소리를 무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장님도 없는데 편하게 전화 받고 와요, 언니. 내가 카운터 보고 있을게. 아, 나 그러면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 그렇게 핸드폰을 꼭 쥐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알바생 휴대폰에 떠있는 발신자명 우리 자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흔한 애칭일 뿐인데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감적으로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아, 그동안 나랑 그렇게 언니 동생하고 떠들면서 웃고 지내던 저 사람이 내 남편의 내연녀구나. 내 남편은 뻔뻔하게 자기 내연녀를 가게로 데리고 와서는 이제 내 코앞에서 저 둘이 물고 옷 빨고 그렇게 나를 기만하고 있었구나 하고요. 통화를 마치고 온 상간녀는 뭐가 좋은지 헤헤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언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봐요? 어? 아니. 남자친구가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나 되게 좋아하거든. 되게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좋다고 그랬지. 근데 언니 핸드폰을 원래 그거 썼었나? 아, 이거? 전에 일하던 곳에서 연락이 넘어와서 일 연락은 그 핸드폰으로 받고 그냥 내 사적인 연락들은 이 핸드폰으로 하고 그래. 뭐야? 그런데 그 번호를 나한테 안 알려준 거예요? 언니 진짜 직장이라고 생각했구나? 가끔 맥주 마시고 싶을 때만 연락할게요. 저도 번호 좀 알려줘요. 제발 아니어라. 얼마나 빌고 또 빌었는지 모릅니다. 머뭇거리면서 번호를 알려줬는데 제 핸드폰에 찍힌 13자리 번호는 제가 매일 밤새 수백 번을 넘게 보았던 상간녀의 핸드폰 번호와 정확하게 일치했죠.
그렇게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저는 그 주 주말에 상간녀가 일을 했던 그날부터 퇴근 후 가게 CCTV까지 모두 모아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게에 휴가를 냈어요. 명목상으로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친정에서 며칠 쉬고 온다는 이유였지만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마무리하고 싶었으니까요. 소장 송달 주소에 저희 집 주소를 적는 심정을 아시나요? 그래도 함께 살 부대끼며 살았던 사람과 이렇게 더럽게 끝을 맺는구나 싶더라고요. 우편이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저도 한바탕 뒤집어질 걸 예상하고 친정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시어머니부터 전남편 상간녀까지 세 사람이 이미 모여 있더라고요. 한마음 한뜻으로 저를 저주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니 이미 제가 아닌 그렇게 세 사람이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야,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뭐? 이혼 소송? 네가 뭔데 멀쩡한 내 아들 이혼남 만들려고. 네가 우리 집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위자료를 뜯어가려고 지금 이 생쇼라는 말이야? 내가 너 한 푼이라도 줄 것 같아? 우리 집 나가면 거지 될 거 뻔한데. 절대 이혼 못해. 이혼 못해줘. 어머니, 그냥 이혼하게 놔두세요. 상간녀 소송 위자료라고 해봤자 얼마나 나온다고요. 그거 물면 그만이지. 내가 뭐 그거 무서워서 이 사람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그래 엄마. 얘네 집에 얼마나 잘 사는데 꼴랑 그 위자료 건지자고 우리가 쟤한테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 매달려 할 필요가 없다니까. 야, 꺼져라 꺼져. 애초에 너처럼 모자란 애랑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야. 인생의 가장 큰 실수? 그건 내가 할 소리지. 아줌마,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뭐 집이 고물상이라도 하나 본데 쓰레기 고쳐서 사람 만들어서 같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어디 한번 데리고 잘 살아봐요. 죽을 때까지 반품해달라고 나한테 애걸복걸해도 나는 절대 그 쓰레기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둘이 서로 사회에 방생하지 말고 사시라고요. 너 아까부터 이혼이 무슨 우리 아들 책임인 것처럼 말하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바람 안 필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을지 나와보라고 해라. 너 우리 집에 시집 온 지가 몇 년째인데 지금 애가 안 들어서고 있는데 그거 다 네가 남편 잡아먹을 팔자라 그런 거야. 하여튼 우리 집에서 위자료 한 푼이라도 받아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어머님, 애가 안 생겼던 거요? 아드님한테 문제 있어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멀쩡하다고요. 애가 안 들어서는데 이유가 있으면 그건 다 그쪽 아들 탓이겠죠.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넌 저 정신 나간 여자가 하는 소리를 믿냐? 신경 쓰지도 마. 저게 지금 집에서 쫓겨날 때가 되니까 물귀신처럼 발악을 하네. 야, 짐 싸들고 당장 나가라. 그렇게 제 길면 길고 짧으면 짧았던 첫 결혼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 뒤로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위자료를 한 푼도 주지 않으려는 전남편과의 소송, 그리고 상간녀와의 소송을 치르는데도 긴 시간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가장 크게 힘들었던 건 그렇게 결혼 생활과 시댁에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좀 부유했던 상간녀가 접근하자 가족이었던 제가 무슨 소모품 마냥 내팽개쳐졌다는 사실. 그걸 받아들이기가 오랫동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저에게 유책 사유가 하나도 없었고 재상 증식에도 크게 기여한 게 받아들여져 소송은 저에게 긍정적으로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저도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동네에 그동안 꿈꿨었던 작은 테이크아웃 전문점 카페를 차리게 되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전남편 가게에서 알바만 해왔던 탓에 이 나이 먹고 다시 직장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도 사람 상대하는 것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대신 술 취한 사람들은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조그만 카페였어요. 제가 가게를 오픈할 당시에는 그렇게 작은 카페들이 막 유행을 했던 시기이기도 했고 동네에 제대로 된 카페가 없었던 터라서 정말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 마실 정도로 북적거렸어요. 그렇게 저도 인생 2회차를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더 부지런을 떨면서 살았었죠. 지금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렇게 카페를 오픈하고 만나게 된 손님 중 한 명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어머니를 먼저 만나게 됐네요. 가게를 오픈하고 나면 항상 오전 시간대에 찾아오셔서 따뜻한 라떼 한 잔을 시키시고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다가 가셨었거든요.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떡하니 자리 차지하고 있어서 오던 손님도 안 오는 거 몰라.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교양 있으신 분이 계셔서 오히려 저희 카페 분위기도 좋아지고 손님도 더 많아진 것 같은걸요? 이건 별다른 건 아니고 감사 인사 대신에 드리는 쿠키예요. 그렇게 어머님과 따뜻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됐고, 저도 손님이 없을 때는 맞은편에 앉아서 말동무를 해드리곤 했어요. 어머님이 참 편하게 느껴져서 그런지 저도 제가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었던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나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장님처럼 힘든 일을 많이 겪고 혼자가 됐어요. 둘이 사연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네. 진작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끼리 만났으면 이런 괴로운 일도 없었겠다 싶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주제 넘은 거 알고 있는데 그냥 서로 힘든 거 의지하는 친구 하나 만든다 셈치고 우리 아들 한번 안 만나볼래요? 내 욕심 같아선 딱 아가씨 같은 사람이 우리 며느리로 들어오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 그건 정말 내 욕심이고 서로 아프고 힘든 거 보듬어주고 그렇게 친한 친구처럼 지내면 좋겠다 싶어서요. 솔직히 처음엔 거절도 많이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새 친구를 사귀나 싶기도 하고 사실 그것보다는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매번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마다 전 남편 같은 사람은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좋은 인상을 받았던 터라서 저런 사람을 닮은 사람이라면 정말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어땠냐고요? 아직도 서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저희가 첫 번째에 둘 다 실패했나 보다. 결국 둘이 만날 운명이었나 보다 하고요. 말은 또 얼마나 잘 통하고 둘이 있으면 서로 얼굴만 보고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만난 지 2개월 만에 가족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그런 행복도 오래가지 않더군요. 불길한 예감은 저에게 먼저 찾아왔어요. 가게도 이제 슬슬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가게에 손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야, 그 글 봤어? 아, 왜? 이 동네 맘카페에 올라온 글. 무슨 글이요? 저희 딱히 홍보 요청도 한 적이 없는데. 어머, 못 봤구나. 아휴, 나야 워낙 여기 단골이라서 사실이 아닐 거라고는 생각하지. 근데 사람들은 또 모르니까. 누가 카페 사장이 집안 하나 쫄딱 말아먹게 하려고 작정을 한 여자라고 그렇게 악성글을 남겨놨다니까. 카페 이름은 대놓고 써놓지 않았는데 사진 보면 누가 봐도 실루엣이 여기야. 댓글로도 여기인 것처럼 흘리고 다닌더라니까. 저는 덜컹하는 마음으로 맘카페에 올라왔다는 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글에 적힌 내용이며 사진을 찍은 거하며 이전에 작성했던 글을 확인해 보니 주류 판매 관련 문의글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전 남편이 아기를 품고 작성한 것 같은 글을 보면서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한테도 알리고 빨리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 하고요. 혹시 몰라 작성자까지 다 정리해서 파일로 남겨두긴 했었죠. 한참을 고민하다가 전 남편과는 더는 얽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별도로 연락이나 다른 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맘카페에 해명글을 남겼어요. 그런 일로 오해받고 있는 카페인데 전혀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다.
앞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니 악성 글과 댓글들은 거짓말처럼 금방 사라지더군요. 끝까지 참 치졸한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때쯤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 한 통이 왔습니다. 김 경자님 보호자 맞으세요? 네. 김 경자님이 저희 어머니인데? 무슨 일이세요? 김 경자님 현재 교통사고로 긴급 수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병원으로 와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해 주세요.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저희는 두 손을 꼭 붙잡고 울면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한 노인이 건널목을 건너시던 어머님을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로 그대로 들이박았다고 하더라고요. 긴급 수술에 들어가긴 했지만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워낙 큰 사고여서 결과를 본인들도 장담할 수 없다고, 혹여 깨어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방 앞에서 저 정말 밤새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누구보다 친절하셨던 어머니이고 어머님 덕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저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이대로 어머님을 떠나 보낸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제발 살려만 달라고, 어머님 살려만 주시면 돈이고 뭐고 다 잃어도 좋다고 그렇게 밤새 빌었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의식이 돌아오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장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끝마치고 나온 어머님은 의식도 회복하지 못하신 채 그렇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제가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왜 어머님한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길까 너무 괴롭고 힘들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외동아들에다가 아버지도 일찍 여의고 어린 나이에 전 와이프의 바람으로 본인도 어머님도 너무 힘들었다가 이제야 효도를 좀 하나 싶었는데 어떡하냐면서 매일 눈물바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면 하늘이든 땅이든 알아주지 않겠냐 라는 심정으로 간호를 했던 것 같아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카페 문을 닫고 24시간 병실에 붙어서 어머님 간호에만 전념했습니다. 잠은 좀 집에서 자고 주말엔 쉬라는 남편의 만류에도 어머님이 언제 어떻게 깨어나실 줄 모르는데 그렇게 주말 저녁 다 따져가면서 간호를 할 수가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죠. 그런 제 정성에 응답이라도 해주셨던 걸까요? 병실에 매달려 있는지 한 달여 만에 어머님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아가, 아이고, 우리 아가. 어머님,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다시 못 볼까봐. 여보 이리 와봐. 어머님 일어나셨어. 지금도 그날 생각을 하면 눈이 시큰거릴 정도예요. 저희 세 식구 병실에서 끌어안고 펑펑 울었네요. 옆 침대에 계시는 어머님은 제가 하도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서 딸인 줄 아셨대요. 저희 어머님도 본인이 이렇게 눈을 뜰 수 있었던 건 제 덕이 가장 크다면서 늘 고맙다고 어딜 가실 때마다 제 손을 꼭 잡고 다니셨고, 남편은 말해 뭐해요. 말하기 좀 창피하긴 하지만 거실에서 TV 보다가 일어나면 뛰어와서 업고 다니려고 해요. 우리 집 은인이라면서요. 거기다가 그때쯤에서 저에게도 그렇게 꿈꾸던 아이가 찾아오게 되면서 정말로 집 은인으로 한층 더 신분 상승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큰일을 겪으면서 더욱 끈끈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딸 같은 며느리에서 정말 막내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주셨던 어머니이지만 한 번 더 아프시고 난 이후로는 건강할 때 더 많은 사랑을 주셔야 한다면서 여행부터 쇼핑, 외식까지 제가 어머님이랑 뭘 함께하면서 지갑을 꺼내본 적이 없을 정도예요. 어머님 건강이 거의 회복되신 어느 날 갑자기 샤브샤브가 드시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딸 같은 며느리가 어머님 집 앞에 있는 맛집으로
바로 예약을 하고 모시러 갔죠. 남편과 셋이서 나란히 팔짱을 끼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주문을 했어요. 우리 며느리 참 예쁘죠? 내가 어디 가면 우리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려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우리 아들, 딸, 뱃속에 있는 손주, 그리고 내 것까지 이렇게 4인분으로 부탁해요. 이렇게 사이좋은 고부관계는 또 처음 봐요. 며느님이 너무 예쁘셔서 왜 어머님이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하시는지 알겠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얼마 만에 찾아온 평화인지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막 하고 있을 무렵 맞은편에서 정말이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불쑥 보이더라고요. 누구였냐고요? 네, 제 전 시모와 전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괜히 마주쳐서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얼른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는데 그새 알아본 전 시모가 저희 테이블로 전 남편 팔짱을 질질 끌고 쫓아오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집 풍비박산낸 구미호 아니야? 우리 집 그 꼴을 만들어 놓고 밥은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나 보네?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며느리한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어머님이 다급하게 제 앞을 막아서고 전 시모에게 따져 물었죠. 전 시모는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콧방귀를 끼셨습니다. 아이고, 꼴에 또 금방 남자는 꼬셔가지고 결혼은 했나 보지? 네가 그렇게 나가면서 우리 아들 애 못 낳는다고 저주를 하고 나가는 통에 우리 아들은 새 결혼을 하고 나서도 갈랐었는데. 아줌마, 얘가 무슨 애인지 알아요? 결혼하면 지 남편 잡아먹는 년이에요, 이거. 뭘 알고 냉큼 이걸 며느리로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네. 응? 저희 어머님 평소에 얼마나 교양 넘치시는 분인지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샤브샤브를 덜려고 앞에 놔둔 국자를 집어 드시고는 그걸로 전 시어머니의 머리통을 확 후려 갈기시더라고요. 전 시어머니는 아프다고 머리를 싸매고 땅바닥을 구르면서 난리를 치고 전 남편은 쭈그려 앉아서 지네 엄마 붙잡고 씩씩거리고 사람들은 다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을 하고 난리가 났죠. 그쪽이 우리 딸 괴롭혔던 요 앞 호프집 사장 맞지? 너희 엄마가 먼저 우리 딸한테 막말했으니까 나도 그만큼만 딱 대갚아주는 거야. 머리 아파서 병원 가겠다고 쇼를 하든 말든 내가 합의금은 돈 백이든 돈천이든 물어줄 수 있으니까 어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봐. 너네 둘 다시 그 더러운 입으로 내 딸 이야기 함부로 입에 올리면 그때는 국자가 아니라 뭘로 머리통을 후려 갈길지 모르니까 조심해. 그리고 뭐? 남편 잡아먹는 사주? 니네 아들 씨 없어서 애가 못 들어선 걸 왜 먼 우리 며느리 탓을 해? 우리 며느리 지금 뱃속에 내 손주까지 무럭무럭 잘 키우고 있어. 니네 때문에 충격받아서 우리 손주 잘못되기라도 하면 정말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여기서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어머님이 전 남편의 호프집까지 언급하시는 통에 전 남편도 눈치 빠르게 어버버하는 자기 어머니를 챙겨 가게 밖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동안 저런 것들 사이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면서 저를 계속 달래주셨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머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첫 번째 망한 결혼 당시 집안에 제 편이라고는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가족들을 만나서 정말 자기 일처럼 화를 내주는 게 저한텐 너무나 감동이었으니까요. 남편도 우리 이제 좋은 것만 보고 듣고 살자면서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잠잠했냐고요? 천만의 말씀, 왜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날 지나고 나니까 또 억울했나 보죠. 가게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전 남편이더라고요. 야, 니네 시모한테 똑똑히 전해. 우리 엄마 뇌진탕 기운이 있어서 진단서랑 다 떼어놨다고. 깽값 확실하게 받아낼 거니까. 너 지금 협박하는 거니? 협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맘카페에다가 우리 카페 관련해서 악성 글이랑 악성 댓글 꾸준히 남긴 거. 너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순간 나도 경찰에다 신고해서 그동안 네가 꾸준히 아이디 바꿔가면서 우리 가게 명예훼손시킨 거 제대로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뭐? 국자 맞고 나서 뇌진탕? 그 병원 이름 좀 알려줘라. 가짜로 진단서 떼준 거 아니냐고 신고라도 하게. 우리 어머님이 뭐 씨름 선수라도 되는 줄 알아? 그걸 내가 있다는 증거 있어? 생사람 잡지 마. 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안 하는 순간이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았니? 이미 경찰에 신고해서 IP 추적 다 했고 니네 호프집에서 남긴 거 다 확인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너네 가족 예정을 생각해서 불쌍해서 가만히 있어주니까 정말 안 되겠다. 난 고소할 테니까 너도 고소하던지 말던지 맘대로 해. 강하게 나오는 저의 태도에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선처바란다고 또 장문의 카톡으로 지금도 연락이 계속 오는 중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럽기도 해요. 그런 지긋지긋한 가족들과는 별개로 저희 가족은 요즘 평화롭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일을 통해서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가족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날 위해서 싸워주고 나도 그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걸 배우고 있는 매일입니다. 아마 절 버린 그 집안은 평생 이해 못하겠지만 말이에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그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매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태어날 저희 아이와 함께 인사드릴게요. 모두들 행복하세요.